안녕하세요. 시민정책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육식의 미래와 인공육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토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의 박효민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학 전공입니다. 사회학 박사라고 사회학과에서 이제 재직 중인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학과에서 이런 이슈를 다룬다는 게 좀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약간 어떻게 이런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몇 년 전, 한 4년 됐죠. 4년 전에 그 살처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어요. 그래서 살처분 문제가 뭐 동물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동물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어떤 충격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케어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수의사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런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연구팀들이 모였다가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이 연구를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동물에 대해서, 동물권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자, 이런 이제 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진 내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점점 공부를 하면서 커져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융합연구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각 그 학문 분야에서 모이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팀을 이뤄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이제 구글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하면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저희가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쓴 이제 뭐 웹페이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의 이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연구단장이신 영문학 영미철학 영문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동신 선생님과 인류학 연구하시는 권원익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김사나 박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영장류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다음에 그 쉘터 메디슨이라 그래서 쉘터에 있는, 보호소에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조윤주 교수님, 그 다음에 인문수의학을 하시는 천명선 교수님, 그 다음에 과학기술사회학을 하시는 포스텍의 김기웅 교수님, 그리고 주윤정 박사님은 동물과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성소수자, 뭐 이런 그 좀 우리 사회에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저는 이제 박효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른 연구들 막 하다가 그 코로나, 이제 다른 연구들을 막 진행하고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하다가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우리도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동물과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좀 발표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러 기획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 세미나를 하고 6번에 걸쳐 5번인가요? 네 번이었던 것 같네요. 네. 기획 세미나를 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다가 원고들이 모였는데 이왕 이렇게 모였는데 이걸 또 책으로 좀 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내외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계와 경계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포도밭 출판사에서 이제 그 원고들 모아서 15분의 원고들 모아서 책을 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마침 그 책을 보시고 시민정책 포럼에서 저에게 요 부분에 대해서, 육식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특히 뭐 환경 문제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환경 문제 중에서도 뭐 환경을 보호하자 뭐 이런 문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육식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이슈들을 갖고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될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막 그 코로나와 더불어 하나 되게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모였다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을까 하고 한번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BYND라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의 주가 추이예요. 주가 추이인데 작년 이제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 인공육, 특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육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식물 기반 그 인공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쑥 떨어졌었죠. 작년에 쑥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오릅니다. 예, 이 오르는 게 저는 뭐 이게 뭐 같은 모든 주가들이 막 많이 작년에 올랐다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왜 주목을 받게 됐을까? 그 전에도 이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 좀 뚜렷하진 않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물과의 관계 혹은 육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떤 다른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으로 한번 이거를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류에게 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뒤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책에 어떤 챕터를 누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먹는 게 고기고 뭔가 성공하면 먹는 게 고기고 특히 소고기 되게 좋아하죠 우리. 그리고 이제 뭔가 한턱을 낼 때 혹은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 이유 없는 소고기 없다라는 게 이제 뭔가 부탁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고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비싸고 뭔가 좀 그 기호들이 그렇게 붙어 있죠. 아주 좀 좋은 것들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뭐 고기를 먹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다큐멘터리들 제가 뭐 직접 못 보지만 다큐멘터리들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식량 공급원이죠. 그리고 사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이제 사냥을 해서 그걸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뭐 한 150만 년 전이니까 거의 뭐 인류의 역사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육류가 엄청나게 이제 소비가 증가되게 되죠. 그거는 이제 뭐 그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고기의 생산 방식도 육류의 생산 방식도 공장제 축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육류들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육류가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공장제 산업 그 축산 산업들이 점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또 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이제 그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통계를 보면 1961년 정도서부터 한 2018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한 2.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5배도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근데 2.5배만큼 증가를 한 거에 비해서 육류 소비는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단순히 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다고 하면 1인당 고기 소비량도 2배가 늘어난 거죠, 사실은. 왜 이렇게 고기를 우리가 좋아할까? 약간 이거는 뭐 사회학자들은 이런 설명들을 참 싫어하지만 우리의 어떤 뭐 본능적인 혹은 이제 그 유전자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생물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류는 식물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고기를 먹으면 좀 배가 좀 든든하고 뭔가 저녁 때 이제 야채로 뭔가 먹으면 좀 이따 좀 배가 좀 꺼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베이컨 한 조각, 요 딱 한 조각인데 이게 152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 우리가 한 성인이 한 2,500칼로리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를 먹으니까 뭐 이거 몇 개만 먹으면 한 끼 해결이 되겠죠 하루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야채 이런 것들로 식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똑같은 양을 이렇게 칼로리를 섭취를 하려면 당근은 5개 정도 먹어야 되고 양배추는 14컵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14.25 컵이 있죠, 레더스. 그리고 이제 샐러리를 먹는 경우에는 25개 큰 조각을 섭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육류의 섭취는 사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먹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용이 있죠.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에너지를 딱 흡수할 수 있는 그 고품질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량원입니다.
그 밀림의 이제 사자라든가 뭐 이런 세렝게티 초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자나 뭐 이런 육식 동물들은 며칠에 한 번 이제 사냥하고 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하루에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자죠. 14시간, 15시간을 자죠. 뭐 거의 잠만 잡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고기를 사냥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누나 이런 그 얼룩말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먹어야 되죠.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먹으면 그걸 또 다시 반추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식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보면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주로 이제 육류 소비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 또 막 이렇게 막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기도 하고 워낙 큰 나라니까. 그다음에 인도도 막 국민 소득이 막 늘어나고 있죠. 인도는 사실 뭐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관계들을 보면 GDP가 올라갈수록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고기 소비량들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럽이나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겠죠. 특히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경우는 여기는 뭐 사실 고기가 더 싸다고 할 정도로 그 야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도 꽤 많이 소비하는 축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 먹느냐? 저도 사실은 그 통계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도축된 소, 돼지, 말, 양 이런 그 가축들을 이제 보면은 전체 도축 수가 한 88만 마리, 소 같은 경우에 88만 마리. 그러니까 1인당 약 0.017마리. 그러니까 한 가족이면은 한 얼마 정도 되죠? 0.1마리 정도 되나요? 뭐 한 가족이 그 정도는 안 되겠네. 5명 정도 모이면 한 0.1마리 정도 1년에 먹는 것 같고요. 돼지는 1,800만 마리를 저희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이제 닭이죠. 닭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억 마리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10억 7천만 마리. 이거는 이제 책에는 재작년께 이제 통계가 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에 굉장히 늘었어요. 늘은 수치고 말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리 빼고는 이제 다 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그 고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육고기로 수입하는 수입육들 있죠. 그걸 제외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충 1년에 한 50kg 정도 1인당 고기를 먹는다고 나옵니다. 그건 뭐 사실 그 미국에 비해서는 뭐 적다고 할 수 있는데 1인당 90kg 정도 먹는 미국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거의 미국 사람들 워낙 많이 먹고 거의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좀 어류, 그다음에 그 채식을 좀 우리보단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산 시스템이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육류 시스템은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장식 축산 시스템 덕분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앞에 50kg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키워가지고 예전에 그 농촌에서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뭐 도저히 되지 않죠. 그래서 공장식 축산 시스템 어떤 이미지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육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죠. 자원의 효율성이라든가 공간의 문제, 환경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우리가 먹는 거는 육류를 먹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효율적이지만 그 육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왜냐하면 동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동물이 활동하고 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을 쓰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보면은
홀 밀크, 그러니까 일반 지방이 있는 그냥 밀크, 우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간 에너지의 한 4분의 1 정도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6% 정도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고단백 그리고 효율적인 그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는 계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19% 정도만 우리가 살릴 수 있고요. 나머지 80%는 다 없어집니다. 뭐 가금류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더 떨어지고요. 가장 이제 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소고기가 되겠죠. 우리는 2% 정도밖에 여기서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98%는 버려지는 거예요. 소를 먹이기 위해서, 소가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료들을 쫙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식량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하루에 우리 그 인류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1인당 6,000kcal 정도를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 2,000에서 2,500kcal, 뭐 많이 먹는 사람은 3,000kcal 정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4,000kcal, 3,000kcal는 어디로 가느냐? 버려진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우리에게 식량으로 오지 않고 비효율적인 곳으로 쓰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700kcal 정도는 다른 동물의 식량 사료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kcal 정도는 또 버려지는 거고요. 우리 또 음식을 많이 버리죠. 그래서 뭐 버려지고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먹고, 3분의 1 정도는 동물이 먹고, 3분의 1 정도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효율성을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런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축산이 굉장히 많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장식 축산에서 이미 뭐 우리가 이걸 뭐 이게 통계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제 좀 경기도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축사들 볼 수 있죠. 뭐 동물 축사들,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이제 근데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막 뭐 그냥 열어놓고 키운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너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그 동물 한 마리가 차지하는 이제 그 공간들을 좀 늘려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 단위 마리당 공간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닭, 뭐 치킨 사랑 뭐 대단하죠. 그래서 닭이 1억 6천 마리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닭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0일 정도 되면은 도축이 됩니다. 그냥 40일, 45일. 닭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10년은 넘게 자연 상태에서 산다고 하는데 45일 정도 되면 그냥 도축이 됩니다. 영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삼계탕용. 근데 이 닭들이 이제 뭐 알을 낳는 닭들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어요. 0.05 제곱미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요정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마우스 패드 정도 한 마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리기로 했는데, 늘리기로 한 게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케이지들은 0.07 제곱미터, 그러니까 A4G 정도 좀 안 되게 이제 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이제 유예를 해달라고 이렇게 농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케이지를 늘리고 시설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 두면서 새로운 케이지는 좀 넓게 가기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윤리적인 측면들이 계속 대두되고 마리수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닭을 만약에 자연 방목으로 키울 경우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아주 최소한의 자연 방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제곱미터, 우리가 이제 이거를 1번 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연 방사란, 요즘에 계란에 이렇게 있는 1번 란이 이제 1.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1번 란에 1번 기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1.1m니까 요 1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1억 6천만 마리의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서울시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닭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공간적인 문제도 에너지 효율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죠. 환경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이제 축산 폐기물의 문제인데요. 축산 폐기물이 사실 이제 만만치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98% 에너지들이 다 소비가 되는데 산성가스, 산성화, 이 토양의 산성화 문제, 그다음에 부영양화, 그다음에 온실가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우리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가 소가 트림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트림과 방귀를 배출하죠. 가스들을 배출합니다. 이게 정말로 큰 그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메탄이 굉장히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향력이 커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을 때는 메탄이 훨씬 더 많은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축산 분뇨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겪는 문제죠.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결국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그 에너지 효율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니트로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그 축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죠. 사실 공장식 축산에서 도축 과정에서의 비윤리성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이게 길러지는 과정서부터 해서 사실은 입식 과정서부터 굉장히 이제 이 대상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상품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품으로 길러지고 상품으로 도축이 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도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윤리가 개입될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동물들은 90% 그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98%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길러집니다. 근데 이게 철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명을 죽여서 식량을 얻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케이지 프리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보통 생각하시죠. 닭들이 이렇게 평원에서 이렇게 뛰놀고 막 모래에서 이렇게 이런 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많이 있죠. 근데 법적으로 이 축산 이거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려면 1.1제곱미터 정도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2번 난 정도 되는 거죠. 케이지 프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닭이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케이지 프리라고 하면 이 정도가 돼도 케이지 프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지에만 들어있지 않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동물 복지 축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역학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교차 전염이 이렇게 그 인수 공통 전염병들이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통해서 교차되는 것은 결국은 많이 만날수록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 특히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AI라든가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옮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사람에 걸리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동물로부터 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타난 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 닭이라든가 돼지 같은 그런 축산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옮겨지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육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뭐 꽤 많이 있었죠. 사실 인공육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한번 드셔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가끔 이제 뭐 비건용 이제 채식 뷔페 같은데도 우리나라도 가끔 있고 또 뭐 종교 어떤 특정 종교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채식을 안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발전시키는 어떤 뭐 콩고기라고 보통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두 말하자면 이제 콩에서 이제 단백질을 분리하죠. 혹은 쌀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고온고압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고기와 비슷한 어떤 점성, 질감들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았고 사실 이제 북한에서도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인조고기라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뭐 이게 또 하나 이거 인천 가면은 이걸 판다 그래요. 그 고기를 파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약간 길거리 음식처럼 이제 그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임파서블 푸드 이런 데서 이제 그 식물 기반 육이라고 해요.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 이래가지고 식물 기반 육들을 팔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팝니다. 그리고 유기농 쇼핑몰 중심으로도 이제 팔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뭐 사서 관심 있으니까 먹어봤는데 맛이 아직까지 고기 질감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스를 맛있게 만들면 약간 좀 고기 같고 뭐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저한테 딱 주면 모르는 채 딱 주면은 이건 인공육이다라는 걸 거의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먹을 만해요. 굉장히. 근데 다르다, 이제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좀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뭐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 삼아서 드셔보시면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쇼핑몰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콩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양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뭐 통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롯데리아라든가 이제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이런 연계해서 뭐 롯데리아는 이제 출시가 됐었다 그래요.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출시가 됐었고 뭐 이런 이제 출시 예정이고 막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이런 콩고기는 사실 이제 말하자면 가짜 고기죠. 고기가 아닌데 고기인 것처럼 질감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이 세포 분열을 이용해서 배양육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살아있는 세포를 이렇게 가축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증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로 고기인 거죠.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해서. 그래서 뭐 인비트로 미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랩그로운 미트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컬처드 미트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인비트로 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트로 이 접시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013년에 마르크 포스트라는 교수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 구글 창업자 여러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75만 달러를 주고선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75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7억 8억 정도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딱 요만한 거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30만 달러짜리 이제 햄버거 패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 뭐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싼 고기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의 장벽이 있는데 이 고기를 만드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뭐 여기 알파팜부터 해서 알레팜, 블루날루, 뭐 저스트 잇, 그다음에 미터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막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여기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세르게이 브린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거도 아마 이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최초에 33만 달러 100g짜리 하나 만드는데 33만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2021년 정도 되면은 출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치킨을 너겟 형태로 파는 인공육을 팔 수 있다라는, 지금 아직 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팔 수 있다라고 작년 말에 이제 허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싱가포르의 한 특정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거를 요 너겟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 너겟 한 플레이트에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팔기로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빨리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다가왔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됐고 비용적인 문제는 사실 규모의 경제로 계속해서 이제 크게 하면은 되게 잘 만들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약 100g에 8달러 정도, 그러니까 8,000원, 9,000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우 기준으로는 굉장히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스테이크가 아니라 이건 간고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주고 굳이 저걸 먹어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가시권에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가시권까지 들어왔습니다. 배양육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략의 어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검이라 그러죠. 이제 실제로 이걸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근 옆에 있는 근 위성세포를 추출해서 셀 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영양소가 풍부한 배양액에서 증식을 시킵니다. 배양액 FBS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양액에서 증식을 시키고요. 증식을 시키면서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근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도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든가 웨이팅을 하면은 커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텐션을 주면은 점점점 이게 근육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영양분들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세포에 전류를 계속 가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충격을 계속 주면은 실제 근육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이런 근육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심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기에 대한 향, 풍미, 그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거기서 수확해서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기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제 혈액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노란 고기를 잘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제 색소도 입히고 그다음에 지방을 좀 넣어서 좀 부드러운 맛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렇게 햄버거 상태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양육을 만드는 기술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스캐폴드 방식이라 그래서 스캐폴드는 이제 어떤 구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물들을 이제 먼저 만들고 거기에 그 구조물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고기, 그라운드 미트, 햄버거 패티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조직화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고기가 정말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간고기보다는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덩어리 고기를 되게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기를 만들 때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류나 이런 쪽에서는 좀 되는데 이런 두꺼운 고기를 만드는 건 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D 프린팅 기법으로 만든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3D 프린터 보셨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짜가지고 적층을 시켜서 좀 두꺼운 고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고기처럼 좀 요거는 이제 미디움, 요거는 웰던 이렇게 구울 수 있는 좀 다르게 구울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스캐폴드 방식으로 고기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그런 인공육들, 배양육들은 이제 햄버거 패티의 형태, 간고기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몇몇 업체가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업체들이 배양육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셀미트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배양육 인비트로 미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큰 투자 유치를 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던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해조류를 만들던 회사, 해조류 연구하던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해조류의 어떤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스캐폴드를 만들어서 그 인공육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블루날루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양 그러니까 어류를 만드는 어류를 이제 인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회사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식품 회사가 여기하고 지금 투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굉장히 뭐 무슨 어묵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데 블루날루는 우리나라 식품 업체가 여기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막 공상 과학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그 배양육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비용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곧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그 상황,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배양육에 대해서 뭐 다 이게 좋냐, 다 좋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모든 것은 명암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축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제 에너지 소비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 토지 사용량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교환비 같은 것도 55% 정도 이렇게 기존 축산업에 비해서 배양육이 줄일 수 있고요. 반 이상 줄일 수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뭐 현저히 줄어듭니다. 4%밖에 배출 안 하고요. 토지 사용량, 공간 사용량은 1%밖에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특히 토지나 온실가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뭐 3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교환비를 낮추는 게 장기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에 그리고 뭐 동물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위죠.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도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명을 죽인다는, 물론 생검은 하지만 생명은 죽인다는 그런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는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이건 이제 좀 되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실험실에서 생산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도 되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기, 지방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간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뭐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든가 뭐 분변을 통한 교차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죠. 항생제 문제, 그다음에 백신 문제, 그 축산 동물들이 맞는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생태계 전반적으로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좀 아직까지도 난점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저렴한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가격 경쟁력은 없는 것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데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조식화 기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테이크 형태로 만드는 데는 지금의 그 간고기 형태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생산 가격이 한 100g에 8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간고기죠. 이 간고기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 한국에서는 한우치고는 싸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마켓에서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꽤 좋은 안심 스테이크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고기 형태를 먹겠느냐, 갈아 있는 고기를 먹겠느냐, 그리고 결국 굳이 그렇게까지 배양육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뭐 식물류의 고기로 먹으면 되지 않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콩고기로 먹으면 뭐 충분하지 않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진짜 친환경적일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탄 발생이 적어지죠. 메탄 발생이 적어지지만 대신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구들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풋프린트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 중에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메탄은 사실 12년 정도 되면 없어진다 그래요. 분해가 돼서.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 측면에서는 정말로 탄소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도 좀 윤리적이기만 한가라는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근배양 세포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우리가 영양분을 주면 안 되고요. 이게 혈청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 액체에 담가야 됩니다. 이 액체가 여기 보이는 이 액체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이거 하나에 조그만 거 하나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때 막 달라져요. 요만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실은 그 송아지가, 그러니까 소의 태반에서 송아지가 담겨 있는 그 물이에요. 사실은 송아지들이 거기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굉장히 품질이 좋은 혈청을 어디서 얻냐면 임신한 소의 태반에서 그걸 꺼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한 소와 그 안에 있는 송아지를 죽여야만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더 나은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비동물 유래 혈청들을 배양하는 기술들을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용화의 단계에서는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식이긴 하지만 채식을 하는 분에게 이건 고기이긴 하지만 누구도 어떤 동물도 죽이지 않고 만든 고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 혈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거는 좀 추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거, 고기를 잡는 거에서 그 고기를 도축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생명이 있는 그런 그걸 죽인다, 생명을 죽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신경과 뇌가 없는 그런 육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고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인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설악산의 어떤 큰 좋은 절경에서 어떤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바위를 만약에 불이 부시고 이렇게 그 뭘 짓는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도에 이제 그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를 지을 때 구럼비 돌들을 이제 다 부시고 발파 작업을 하고 그걸 지어야 된다. 뭐 돌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생물 대상에 대해서도 윤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육과 도축에서 고통이 없다면 육식은 무조건 가능한 것인가?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킨 돼지는 먹어도 괜찮은가? 육식을 만약에 거부한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과연 본질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평등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누가 배양육을 먹게 될 것인가. 이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배양육에 대해서 기고를 하면서 선진국에서 모두 배양육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고기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배양육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거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누가 배양육을 먹을까? 똑같은 고기와 배양육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고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미래의 식량원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고기를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체 물품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이태리 장인이 이제 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로 더 품질이 좋으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기계로 공장에서 딱 찍어내는 게 정확하게 더 정확하고 더 많은 패턴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죠. 이태리 장인이 소가죽을 이렇게 쫙 보고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데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키오스크가 모든 식당을 점령할까? 여전히 굉장히 고급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사람이 서빙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예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모든 공정을 로봇으로 만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죠. 하지만 여전히 뭐 페라리, 롤스로이스 뭐 이런 아주 최고급 자동차들은 장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꼭 더 좋은 품질을 그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은 가치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된 아니면 진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배양육 역시도 가짜 고기라는 낙인이 계속 찍힐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저소득층,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 혹은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들의 그 육류에 대한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대용물로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일랜트 그린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60년대인가 70년대 영화인데 거기 찰스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완전히 다 황폐화돼 가지고 이제 뭐 식량들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일랜트라는 회사에서 소일랜트 오렌지, 소일랜트 레드, 소일랜트 그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스켓 형태로 된 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소일랜트 그린이 제일 맛있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이 먹는 정도의 그런 건데 뭐 안 보실 것 같아서 이제 스포일을 해드리면, 그 소일랜트 그린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안락사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 비스켓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걸 이제 이 형사가 이 그 찰턴 헤스턴 이 형사가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밝혀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중간에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 이 주인공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고기를 어디서 구해옵니다. 고기하고 감자인가 당근인가 야채를 아주 조금 구해와요. 그러면서 이 고기를 진짜 이게 정말 진짜 고기를 내가 몇십 년 만에 먹는 거냐 그러면서 이 고기 한 조각을 둘이서 구워가지고 막 음미를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배양육이 그런 진짜 고기가 그런 어떤 그 계층의 상징이 되고 배양육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현재 축산 시스템이 인류 전반적인 어떤 육식 증가 패턴을 지속 가능하게 이제 서포팅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류가 육식을 줄일 것인가? 이건 좀 회의적이죠. 그럼 결국은 고기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체육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배양육,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는 기술로서 배양육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식물 기반 고기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상용화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좀 내재돼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계층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남아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비디오를 보시고 다음 주쯤에 다시 이제 또 그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토론과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